그냥 그 순간순간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받았던 걸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저는 사실 근본적이라고 보거든요. 걔를 데리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살면서. 바른셈 팟캐스트 8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맛없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훈훈하고 좋네요. 자, 오늘 뭐 항상 그렇지만 저희 여기 오늘 어디죠? 상했어. 포포 데이케어. 포 데이케어. 멋진 트레이너님이 지금 옆에 앉아 계셔서 좀 긴장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이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포포 데이케어 혹은 제이클리커 아카데미 대표님이신 서재영 트레이너님입니다. 네, 박수 한번 또 칠까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비강압 트레이너로 활동한 지 거의 14년이 됐는데 제이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네. 박수. 14년이면 상현 씨랑 내가 합쳐도 안 되죠. 안 돼. 에잉? 안 되지? 원장님이 몇 년 차시죠? 내가 16년도 시작이니까 간신히 되네? 저도 이제 그치, 5년 그치, 차가 그치. 돼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뭐 14년 아무것도 아닌데 다 뭐 20년, 30년 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현업을.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서재영 트레이너님이 말씀해주신 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도 서재영 트레이너님이 오래 하셨고 네. 이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KPA CTP라는 타이틀도 그렇고 되게 오래 다양한 활동들을 오래 해오셨다라는 이미지였어 나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 긍정강화하고 싶어 비강압하고 싶어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먼저 일하시는 분들의 면면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분이 이제 정다영 트레이너님, 두 번째가 서재영 트레이너님이죠. 근데 왜 내가 이 서재영 트레이너님 보고 되게 재밌다라고 재밌는 포인트라고 느끼는 것이 있냐면 정말 계속 끊임없이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뭔가 해 오셨던 것이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뷰 형식이니까 서재영 트레이너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니까 제가 먼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오래 사실 경력이 오래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꾸준히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서재영 트레이너님은 꾸준히 하시는 거를 넘어서 끊임없이 뭔가 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고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를 계속 노력하시는 것들이 그 전부터 그랬고 16년 전부터 제가 일하면서도 계속 추적하면서 되게 감명 깊었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고 그 에너지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아니 저는 사실 한 게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을 빨리 하시면 돼요. 모든 게스트분들이 다 겸손을 장착하시는 것 같아요. 한 게 진짜 진짜로. 없는데. 네. 일단은 되게 이것도 늘 듣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동물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원래 뭘 전공했을 것 같으세요? 나 알아. 알잖아. 그럼 모르는 아세요? 잘 모르는데 일단 영어를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영어 전공이시지 않으셨을까 던져봅니다. 그럼 뭘로 알고 계세요? 요리. 오? 네, 호텔 조리학과예요. 원래는 아. 전혀 관련이 없는. 오. 아니 늘 너무 생뚱맞네. 아니 심지어 요리를 안 할 것 같이 생겼다고 맨날 말을 근데 듣고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으신데요? 안 어울린다. 우리가 어울리는 건 뭐야? 근데 안 할 것 같이 생겼대요, 그냥.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영어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고, 한국 들어와서도 무역회사에 한 5, 6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랑, 아이러니하게
유학할 때보다 한국 와서 영어를 더 잘하게 된 좀 불효막심 네,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나름 노력을 해왔던 것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훈련을 배우고 싶었었는데 2010년도 11년도부터 그때 이제 막 알아볼 때 훈련소밖엔 답이 없었어요. 2010년 사이에 알아볼 때 그래서 정말 거기서 숙식 해결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던 입장이었고 정말 우연히 정다영 트레이너님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막무가내로 찾아갔죠. 만나고 싶다, 궁금하다. 그래서 흔쾌히 만나주셨어요. 지영쌤스러워. 만나주셔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영어가 되면 직접 이제 캐런 프라이어 아카데미 과정을 해봐라 라고 하셔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사실 그 캐런 프라이어 아카데미 그 CTP보다 전 CCPDT, CPDT KA를 먼저 했어요. 정다영 트레이너님이랑.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그걸 시작으로 동물병원에서 되게 소소하게 이제 무료 강연 해보면서 시작을 2011년, 2년도쯤부터 하고 이제 CCPDT 먼저 따고 12년도에 13년도에 파운데이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반대잖아요. 보통 CTP 하고 CPDT를 하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KPA 어떤 프로페셔널 과정 16년도에 졸업을 하고 15년도에 시작해서 그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걸 해보셨다라는 건 제가 결국에는 트레이너로서 배워야 되는 뭔가를 계속 하는 걸 좀 티를 잘 냈나 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료하고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게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근래는 이제 완전 비강압 방식으로 서비스도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지금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 그거를 올해 하고 졸업을 하고 내년에 IGP를 트레이닝을 하면 사실 트레이닝 스킬로서는 트레이너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볼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던 어떤 것들이고 이제 클리커 트레이닝이 되게 좁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그걸 되게 아닌데 계속 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지 않았을까?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실 때부터 그러면 비강압식 트레이닝을 바로 공부하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그 2010년도, 11년도면 사실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뭔가 이질감 같은 게 없으셨나요? 원래 그 시점이면 걔는 맞아야지, 허허 이런 거 배워야지 이런 네. 생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일단 JD, 그러니까 계속 JD라 그래가지고 정장 트레이너님 만나게 되기 전에 네. 제가 훈련소를 한 10군데를 전화를 했었어요. 사실 배우고 싶어서 너무. 근데 다 이제 숙식하면서 해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해서 주말에만 어떻게 이제 돈 안 받고 당연히 뭐 일을 시켜도 좋으니까 허드렛 일이라도 가서 좀 배우겠다 했는데 다 거절당했는데 딱 한 군데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뚜벅이였을 때 일주일에 하루를 거기 계속 가서 한 달 반 정도 배우려고 했는데 그때 일단 훈련을 해도 되는 걔를 내어주고 좀 자유롭게 해봐라. 그리고 뭐 다른 직원이 걔 씻길 때 밥 먹을 때 도와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막 이렇게 걔를 엄청 때리는 데는 아니었는데 지금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 어떤 훈련사가 걔를 이제 훈련하겠다고 운동장에 데리고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그때 몰랐을 때였거든요. 걔에 대해서 잘. 근데 이제 걔가 리시 물고 터깅을 하는데 놓으려고 훈련사가 이제 욱해갖고 막 말을 험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단순히 걔가 불쌍해라기보다 말 못하는 동물을 저렇게 다루면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시작으로 배우면 이 이후에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받아주신 건 되게 감사한데 죄송하게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런을 쳤어요. 사실 런을 치고 진짜 훈련소밖에 답이 없나 해서 찾은 게 정다영 트레이너님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 이렇게 비강압 이런 걸 시작을 할 때 정다영 트레이너님한테 아마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초기에 공부 시작할 때쯤 그 초크랑 클리커랑 같이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지영 씨가 해보면 왜 안 되는지는 금방 알게 될 거다라고 스스로 좀 이제 보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고 금방 이해했어요. 사실 그 부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다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이 훈련소 하고 싶어 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배울 곳이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벽인 것 같고 훈련소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훈련소 한다고 쳐도 갑자기 전화 와서 배우고 싶어요 절대 안 받을 것 같아. 왜냐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강렬한 열정이 언젠가 타올라서 사라질 것도 겁나고 배우는 거에 목적이 있으면 사실 일하면서 오래 가르쳐주는 보람이 또 없어지고 그 회사 입장에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머릿속에 좀 스쳐가고 선생님께서 그 과정에서 계속 스트러글링 하신 것들도 사실 지금 비강압 하시는 분들이 다 약간의 비슷한 면이 다 있는 것 같네요. 그 아까 클리커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서정 트레이너님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클리커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J 클리커 아카데미다. 맞습니다. 되게 구리지만 직관적으로 지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이 J 클리커 아카데미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직장에서 클리커를 딱 들은 거야. 나 가르쳐준 훈련사가 이게 클리커야. 이제 막 보여주는데 클리커를 치니까 나왔던 게 서지영 트레이너님 그 홈페이지 그리고 서지영 트레이너님 유튜브도 있어요. 노란색 배경에 후드티 지금은 입고 달라졌어. 하여튼 완전 옛날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은 진짜 옛날이지. 그때는 얼마 안 됐었을 텐데 올라온 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뭔가 클리커 뭔가 약간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한층 더 많아졌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서정 트레이너님이 클리커를 통해서 정말 뭐 예를 들어 동물원 친구들하고도 뭐 협업을 해보셨을 거고 저보다 사실 더 경험이 많으실 텐데 제가 최근에 다른 훈련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에서 이제 떠도는 얘기들이 저도 좀 답답한 측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커 트레이닝은 어떤 순간에만 하는 거다. 뭐 어떤 트레이닝적 스킬이고 전략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클리커 트레이닝 활동 약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클리커 트레이닝이 뭐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진부한데 그냥 생활 습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너무 하나도 진부하지 않아. 역시 클리셰가 최고야. 왜냐면 너무 좋아. 이거를 되게 강하게 느꼈던 건 작년에 피어풀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성함이 헷갈려 죄송해요. 그 창립자 박사님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몰라요. 큰일 났다. 마티베커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확신이 들었던 게 이제 그분도 미국에서 그 모닝쇼 있죠. 아침마당 같이 되게 국민적으로 많이 보는 쇼에 몇십 년 출연을 하셨고 이제 유명하시기도 하시고 본인도 이제 수의사면서 피어풀이를 하시는데 트레이닝이랑 관리를 물론 하세요. 피어풀이 그런 쪽을. 근데 본인 개도 발톱 자를 때 공격성이 너무 강해서 본인 개도 본인 개한테 그냥 약을 먹이고 발톱 자를 때만 발톱을 자르고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훈련 실력이 없어서냐 뭐 개를 몰라서냐 그냥 이제 쭉 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 학습을 하는데 이게 뭐 피어풀이든 뭐 캐런 브라이어든 뭐 어디든 사실 그냥 그 순간순간에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받았던 걸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저는 사실 근본적이라고 보거든요. 걔를 데리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클리커는 도구일 뿐인데 이제 비강압 방식에서 지향하는 건 결국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커요. 제가 볼 땐. 그게 그러니까 반려동물이어도 상관없고 뭐 워킹도 그러니까 사역견이어도 상관없고 동물원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생활 습관인 거지. 이게 뭐 어떤 때만 쓰고 뭐는 안 되고 생활 습관을 그렇게 가져가진 않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요즘 들어요. 특히 서비스 독트레이닝을 배워보니까 훨씬 좋은 포인트 같아요. 정말. 저도 보호자님들께 이제 소개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 클리커 트레이닝의 구성 요소라고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유도하지 않는다, 뭐 보상하는 거에 집중한다, 뭐 조작적 조건을 뭐 체계적으로 쓴다, 뭐 이딴 것들. 근데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옳은 거에 칭찬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냥 원하는 거에 클릭하고 보상하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고민할까, 내 애가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이거가 되게 부족하고, 이거는 트레이닝적인 그 세션에서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고 삶의 자세에 같다고 나는 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커 트레이닝은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의 정의를 좀 빌리자면 삶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깊고, 비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에 이런 총체적인 의의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약간의 인도적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효과도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토콜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현업에 가장 잘 녹여낸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하거든요. 이 보호자님들께서 뭔가 지금 선생님이 오래 하신 선생님의 말을 들으시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것이 사실 좋은 반려견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의 전문성을 쌓으시는데, 전문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그러니까 지식을 넓히는데 좋은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이클리커 아카데미에 또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네. 한동안은 좀 쉬었는데 지금은 다시 조금 이제 센터 활동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붐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저거 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치킨 캠프. 치킨 캠프를 보호자님들이 좀 들으시기는 애매하지만, 물론 들으면 좋겠지만, 그 치킨 캠프 같은 것도 하시고 하면서 정말 보호자님들, 반려견을 위한 어떤 클리커 트레이닝을 코칭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훌륭하게 수행을 하실 거니까, 저는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재영 트레이너님한테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활동하는 거 중에 이제 서울에서 운영하는 뭐 반려견 시민학교도 그렇고 입양 후 교육도 그렇고 무료 교육도 웬만하면 제가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저랑 이제 뭐 저의 이런 동료분들을 만나실 수 있고, 꼭 저만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뭐 그렇죠. 네. 어디 혼자 다 못 하시고 네네.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쑥스러워. 네. 엄청 망가진 서지영 트레이너님 모습. 네. 그럼 제이클리커 아카데미에서 해주시는 거는 행동수정이랑 또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소개시켜 주실 것들? 일단 1대1이나 그룹은 당연히 오래전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약간 뭐 찍먹하는 건 아니고 올라운더로 하긴 해요. 그러니까 퍼피 사회화, 성견 사회화, 뭐 공격성이나 과반응 행동 수정, 기본 매너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룹 1대1. 그리고 제가 서비스독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 펫하고 워킹독과 사역견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쪽은 너무 헤비하고 보호자들한테. 음. 근데 기존의 그런 어떤 펫 트레이닝은 너무 또 가벼워요. 근데 요즘에 법적으로도 그렇고 조금씩 더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이거보단 무겁고 이거보단 가벼워야 돼서 서비스 дог 트레이닝을 배우니까 약간 저한테는 이게 되게 답이 된 게, 생각해보면 그 도우미견, 안내견들은 24시간 장애인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걔네는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회성도 좋아야 되고, 기본 이제 오비디언스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걸 되게 너무 딱딱하게 들어서 그렇지, 오비디언스가 잘 돼 있어야 내가 식당에서 밥 먹는 동안 내 발밑에서 편히 쉬고, 내가 음식물 떨어뜨려도 안 주워 먹고, 뭐 사람이나 개 지나가도 막 나가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동반을 24시간 해도 어려움을 안 줘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 서비스 독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뭐 알러지 탐지, 예를 들어, 아니면 패닉 어택 했을 때 이제 몸 눌러주는 거, 이런 메디컬적인 부분만 제거를 하면 사실 서비스 독이 해야 되는 트레이닝이 펫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꽤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걸로 좀 클래스를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해요. 아주 흥미롭구만. 또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네. 좀, 해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당뇨, 알러지 탐지 이런 건 너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다는 아닌데, 사실 이제 도우미 견들이 어쨌든 뭐 호텔, 비행기, 뭐 공공이동 수단, 뭐 집, 뭐 어디 외부 활동이나 집에 있을 때도 아무런 얘를 데리고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나도 없고 주변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게 되게 기본이에요. 걔네한테 요구가 되는 것들이. 그죠? 누가 와서 만져도 공격성이 없어야 되고. 단순히 이제 되게 라이트한 버전의 어떤,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순찰대 요거보단 조금 더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펫에 요구되는 것보단 좀 더 헤비한 것들. 다만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독은 기질부터 똑바로 보지 않나요? 만약에 얘를 정말 서비스 독으로 쓸 거라면 3개월, 6개월, 9개월령에 정해지죠. 그 기질 테스트를 3번을 봐야 돼요. 3번도 뭐. 근데 얘는 그 메디컬을 뺀, 의료나 이런 걸 뺀 나머지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도가 너무 선천적으로 높은 개만 아니면 서비스 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 매너를 쭉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정말 불안도가 높거나 아니면 뇌 구조가 좀 다르거나 이런 개들은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아예 기질적으로 너무 심각한 개들은. 근데 그런 애들은 뭘 하더라도 사실 쉽진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서비스도 전혀 관심 없어.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네. 서비스 견인데 그 친구와 같이 살아갈 가족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지 네, 않나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트레이너 역할일 수 있는 걸까요? 그쵸. 그러니까 서비스 독을 받는 방법은 서비스 독 트레이닝이 다 완성이 된 개를 입양을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방법인데 엄청 비싸요, 그건.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랑 같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게 있고, 아니면 방법을 배워서 DIY로 내가 4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뭐 이 둘을 다 차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약간 그 말씀이 진짜 맞네요. 이건 너무 라이트하고 이건 너무 헤비하고 그 중간 어딘가. 근데 되게 많이 느끼게 돼. 왜냐면 저희도 이제 유치원에서 혹은 아예 교육 목적으로 만나는 보호자님들이 워낙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이 친구는 정말 헤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오비디언스 트레이닝 같은 쪽으로 아예 그냥 확 끌어와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뭐 그 정도는 또 아니어도 되고 뭔가 어딘가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은 클래스를 오픈하기도 쉽거든요. 보호자님들하고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도 조금 더 기준이 잘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시작이에요? 언제? 일단 졸업을 좀 하고. 빨리. 네. 미리. 가을쯤부터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놔야 가을까지 해요.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네. 늦어도 올해 안에는 런칭을 해야겠죠. 네. 헬퍼로 불러주십시오. 오. 애들 똥 치울 테니까. 오. 봐야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말씀하신 그 타고난 거 기질은 있긴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기견 입양한 보호자분이 어떤 수업 듣고 트레이너가 한번 방문을 해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 개가 보호소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보호자님이 이렇게 누워도 바닥에 아니면 제가 누워도 여기 올라와줘요. 바로. 그러니까 걔는 따로 사실 패닉어택에 대한 트레이닝 없이도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거예요. 좀만 다듬으면. 그래서 저도 그 개를 실물로 보면서 아 이런 게 타고난 거구나라고 좀 약간 쇼크 받았거든요. 되게. 그래서 되게 그렇죠. 재밌어요. 아무래도.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걔네는 아예 메디컬도 접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반려견들이 거기까지. 물론이죠. 보통 견종도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요. 보통 아예 근데-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네, 진짜? 네. 예전에는 사실 리트리버 친구들 그리고 요즘엔 보더콜리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럼 요즘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모든 견종이 다 서비스독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걸까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영화 본 것도 처음 이제 수색견 미국에서 한 개 중에 처음으로 보호소 출신의 믹스견인가가 경찰 그 견이 된 케이스가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실화기반. 그쪽도 미국도 사실 되게 무시를 했었죠. 순혈 이제 어떤 견종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 근데 걔가 엄청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종보단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질이나 어떤 능력치 문제예요. 근데 얘는 결국엔 뭐 수색, 탐지, 메디컬을 할 게 아니니까 그 전 단계만 딱 잘라주면 돼요. 오늘 유익한데요? 사실 뭐 기질이 다지 뭐. 근데 그 기질이란 것이 어떤 견종에서 좀 고여서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일 뿐인 거고 어떤 견종이든 뭐 다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견종 기질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서지영 트레이너님이 되게 특별한 친구들을 키웁니다. 그렇죠? 뭐 특별하지 뭐 보기도 힘든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 양육하시죠? 저는 이제 보르조이라고 러시아 울프하운드라는 견종을 키우고 있어요. 자료 화면 나가? 우리? 아니요? 오케이. 검색해보시죠. 그냥 약간 그레이하운드보다 더 크고 털 긴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서지영 트레이너님 아이들 어디서 처음 봤냐면 펫쇼 있잖아요. AT 센터에서 하던 거. 거기서 애들이랑 가는 걸 봤어 내가. 박람회, 네. 근데 오늘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제가 이 견종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시작이 이제 군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종에 약간 꽂히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뭐 볼조이도 그렇고 살루키도 그렇고 막 특정 몇 가지 견종들이나 뭐 바센지나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강렬하게 그 욕구가 생성되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욕구가 만들어진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키우고 싶다고 네. 그 견종을. 바로 네. 그거죠. 유행 탄다고 하죠. 그쵸, 유행 탄다고 하고 옛날에 뭐 베들링턴 테리어처럼 그런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베들링턴 테리어까지도 아니고 진짜 뭐 살루키, 볼조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생각 궁금하다. 저는 일반 보호자가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생각을 강렬하게 갖는단 말이죠. 흰도시, 도시 이런 데서 대체 저걸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키워도 되지만 그리고 멋지게 키울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특수견종이나 특별한 반려견 친구들을 양육하시는 그 경험이
경험도 있으시니까 좀 요 사회상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가, 의견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이 좀 예민한가요? 아니요. 대답해드릴 수 있고 일단 털에 민감하시면 절대 보르조이 키우시면 안 돼요. 진짜 미친 듯이 빠지거든요. 털. 그러니까 정말 사모예드까지는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져요. 크니까. 그리고 얘네가 물론 그 보더콜리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어떤 워킹 혈이 있고 쇼 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그쇼, 그러니까 외형 이런 걸 더 보는 그런 도그쇼와 양몰이를 했던 혈통의 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보더콜리 애들도. 근데 워킹 혈 애들이 그런 모습이 멋져서 얘네 가정에서 키우는 거랑 쇼독 혈을 키우는 거랑 되게 달라요.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워킹독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워킹독이면 둘 다 그 다음 세대가 한 번은, 그러니까 두 부모가 워킹독인 이제 보더콜리, 워킹독이 아닌 혈을 한 번은 섞어야 조금 가정에서 그래도 덜 힘들다고 해요. 걔네도 심지어. 근데 보르조이도 그렇고 살루키도 원래는 이제 어떤 사냥감을 되게 빠르게 쫓아가는 단거리 스프린터 같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쫓는 거에 되게 민감해서 휙휙 돌아가요, 아주 눈이. 휙휙 돌아가서 이제 사실 보르조이를 키우는 걸 반대하는 대부분의 의견은 멍청해서 키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훈련 안 된다고. 그 얘기도 필요해. 근데 사실 정말 학습이 느린 개가 없진 않아요. 있죠. 전 보더콜리 중에서도 학습 느린 애를 되게 많이 봤어요. 엄청 느린. 그러니까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제 보더콜리보다는 타견종들이 더 느릴 수는 있잖아요. 캐치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 견종이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보르조이가 멍청하진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어떤 기질적인 걸 봤을 때 패밀리독으로 되게 좋긴 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털 빠짐과 얘는 정말 산책 말고 정말 전신 근육을 써서 막 자유팀을 특히 어릴 때 골격근 발달할 때 뛰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풀어놓고 뛰게 내가 해줄 수 있냐? 집이냐? 어딜 매일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손이 어릴 때 안 가진 않아요. 다른 애들보다. 안 가진 않는다. 네. 아주 이상한 표현이네. 근데 패밀리독으로 되게 좋긴 해요. 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훈련사로서 이 생활이 몸에 배셔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왜 그 해외는 이렇게 보르조이나 그 사이즈 엇비슷한 개가 되게 많잖아요. 미국이랑 유럽은. 그러니까 이런 카운터 서핑이라고 해서 높은데 뒤지고 막 훔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해외는 더 트레이닝이 많잖아요. 소형견보다. 걔네는 스케일 한 번 뭐 하면 수컷들은 쓰면 막 180cm 되니까 뭐 부시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정말 타견종보다 멍청한 건 아닌데 확실히 좀 큰 개라는 거. 그리고 사고 치면 스케일이 클 수밖에 없어요. 큰 개는 견종이 뭐가 됐든. 근데 얘는 길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교육하고 관리를 어릴 때 타 견종보다 조금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한 1년 괴로울 거예요. 너무 솔직히. 중립적인 표현들이야. 근데 보르조이를 제가 좋아하는데 또 약간 근데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자주. 물어보잖아요. 헤일리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진짜 뜯어 말려요, 저는. 이렇게 보르조이를 좋아해도 뜯어 말려요. 이게 진실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뜯어 말려요. 살루키는 그리고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 한 3, 4살쯤 되면 평생 심장약을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이 흔하게 수입도 안 돼요. 수의사 통해서 구해야 돼요. 그 약값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약값만 4, 50만 원 계속 살루키는 깨져요. 그러니까 살루키는 돈이 많아야 돼요. 진짜. 중요하군요. 네. 살루키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프간 하운드? 걔네 털 관리. 어후. 그냥 다 밀어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누가 털도 그렇게 입양하겠어요, 그렇죠? 그 목적으로. 그리고 조금 그럼 작은 하운드, 사이트 하운드 중에 휘핏이랑 그레이하운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레이하운드가 전력으로 뛰면 보르조이 수컷 몸빵하면 날아가요. 저희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아예 걔네는 발달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시각 하운드는 후각 하운드보다 어려워요. 제 생각에. 후각 하운드가 차라리 나아요. 비교를 굳이 하면. 시각 하운드보다 후각 하운드보다 이게 그거 같아. 조금 그러니까 다르. 저는 문제 행동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하운드들의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좀 귀여운 느낌이고, 후각 하운드들의 문제 행동을 표현하는 강도가 너무 세. 내가 느끼기. 그 집착스러운 게 꽂히면 좀 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많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측면도 당연히 다 동의하고, 굳이 놓고 비교. 굳이 그쵸. 근데 후각 하운드들도 쉽지 않아요. 정말 집요하죠. 그냥 포인터 후각 하운드들은 다 집요해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 냄새를 너무 그쵸. 이게 보호자님들께서 견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견종이 장점이 있으면 그 그림자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만큼 단점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패밀리 도구로 좋다라는 말은 패밀리 도구로만 좋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마스티프 친구들이 패밀리 도구로 최고거든요. 그쵸?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의 경우가 참 많죠. 마스티프 친구들이. 그리고 교육하기도 너무 힘들고 정적인 상태로 양육을 하는 게 난이도가 너무 높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견종의 멋진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안 보이는 것도 다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견종을 원하시면 그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요. 뭐 인터넷 카페도 있고 오픈 톡방도 있고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정말 사실 더 날 것의 얘기가 많이 나올 거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키우시는 분들한테 힘든 점을 다 듣고도 각오가 되시면 말릴 수는 없겠으나 아마 키우시는 분들도 본인이 키우는 건 너무 좋은데 남이 키운다면 사실 특정 견종을 선뜻 뭔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추천해. 나는 브리타니 추천.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내년에 IGP 때문에 보더콜리나 마리노이즈를 하나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쉽게 가려고. 저희 애들은 이제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어떤 훈련사 그룹은 절대적으로 보더콜리 추천해요. 마리노이즈 안 된대. 근데 마리노이즈 좋아하는 훈련사 그룹은 보더콜리 절대 안 된대. 이거 갖고도 훈련사들도 의견이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 근데 왜 갈릴까? 왜 해외에서는 보더콜리 애들 오비디언스나 IGP, 특히 오비디언스 쪽은 보더콜리가 따로 대비할 정도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왜 보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훈련사들도 각자 선호하는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험 때문에 서로 절대 추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이 낫다고. 훈련사들도 그래요. 사실 견종 따지면 쉽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 뭐 보더나 마리노이즈나 다 엄청 잘하지 않나? 그렇죠. 말티즈 친구들보다 낫죠. 시추 친구들보다 잘하겠죠. 아니 신체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진짜 짱 귀엽겠다. 말티즈. 아니 180인 분이 농구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같겠나요? 이거 어떻게 흔들어야 되지? 아무튼 좋습니다. 네. 뭔가 지금처럼 주제가 갑자기 제 의도에서 많이 멀어진 적이 처음이에요.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싹 가는 스타일인데 저희가. 죄송해요. 아니요. 좋아요. 저 오늘 왜 이렇게 편한가 했더니 그런 흐름이라서 지금 편했군요. 그런 거. 점점 심각해지는 느낌인데 저희가. 좋습니다. 일단 또 몇 가지 얘기 나눴으니까 저희가 또 1부, 2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
내가 볼 때 지금 40분 정도가 됐을 거야. 귀신이잖아. 귀신이잖아. 그래서 저희 1부는 여기서 잠시 마치고 조금 쉬고 2부로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